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대형 재난의 현장을 정치인들이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로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죠. 그리고 발생 지역과 재난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재난의 포괄적, 상징적, 도의적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표받치기도 하기에 누구보다 빨리 현장을 찾았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정부를 비판한 것도 그래서죠.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하느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동의 여부를 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도 최소한 자격은 갖추고 해야 하는 거죠. 소방 인력 충원하자니까 공무원 증원이라며 반대한 건 바로 자신들이었죠. 게다가 경남 소방관의 인사, 예산, 지휘권, 그러니까 전권은 경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직 소방행정의 권한이 없죠. 경남도의회 의석 90% 가까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경남도정은 자유한국당 책임인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밀양 화재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자책해야 정상인 겁니다. 정상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죠. 둘 중 하나입니다. 정상이 아니거나 정상이 아니거나.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정상이 아니거나 정상이 아니거나 했는데 저희 PD가 그걸 또 못 알아듣고 나름의 유머인데 바보예요. 날뛰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자, 시사인에? 네, 했습니다. 또 했어요? 예. 정상이 아니거나. 정상이 아니거나.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 핵심 관계자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녹취록에 나오는 140억 원을 둘러싸고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 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동안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다스의 회장 최측근으로 근무했던 김종백 씨인데요. 140억 원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종백 씨는 이제 몇 차례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처음엔 이제 운전기사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상 운전기사가 아니라 다스 내의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본 내부 사정에 아주 밝은 인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운전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방과 관계된 다양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녹취록 중에 이제 140억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액수가 또 절묘하잖아요. 액수가 절묘해가지고 이것이 BBK로부터 회수한 투자금 140억 우리가 계속 문제 삼았던 그거라고 해석하는 언론도 있고. 왜냐하면 녹취록 그 대목은 굉장히 짧거든요. 네, 맥락을 알아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녹취록 중간에 보면 그 돈을 나눠서 김재정 이상은 각각 당시 최대주 두 사람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다라고 해석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이 엇갈리니까 그 녹취록의 주인공, 그러니까 통화를 한 당사자죠. 당사자 그 김종백 씨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호영 특검 때 나왔던 120억 플러스 그 이전에 한 20억 정도의 또 비자금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다. 네,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겁니다. 본인이 대화 도중에 등장했던 그 해당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거라고 지금 이제 해설을 해준 건데, 저는 어느 쪽이어도 그 돈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수하려고 했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도 물론 중요한데 그 돈을 결국 그 돈의 주인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게 핵심이죠. 예. 네, 이시영 씨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수하려고 했다라고 김종백 씨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120억 플러스 120억 비자금이었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에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도곡동 땅이었다면 이제 차명소유 문제가 되는 거고 BBK 140억은
대통령 권한으로 그 자기 재산을 찾으려고 공권력을 이용한 거니까 직권남용 부분. 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어느 쪽이든 걸립니다. 특히 도곡동 땅의 경우에는 뭐 어느 쪽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 돈이 다스에 들어갔다가 BBK 들어갔다가 그걸로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주가 조작의 혐의까지, 예. 어느 쪽으로든 다 걸린다. 예. 어쨌든 그런데 김종백 씨는 이 녹취의 주인공 김종백 씨는 그 돈은 120억 플러스 120억 비자금을 의미하는 대화 속에 등장하는 거였다. 네, 120억 플러스 20억. 20억. 예, 예. 예. 자, 결국은 이 대목은 뭐 검찰이 밝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명적으로 작용할 건 동일합니다. 주인이 본인인 정황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종백 씨 본인도 이제 관련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어제 MBC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언론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신이 밝히겠다라는 입장도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비자금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동영 씨가 다스의 한 18년간 이상은 회장의 기사이자 그리고 다스 내부에서도 여러 보직을 맡아서 사실상 내부자인데 이렇게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동영 씨,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리베이트 관련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그걸 뒤집어 쓰라고 요구하자. 예. 그건 못하겠다고 도저히 아무리 내가 오래 근무했어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녹취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하죠. 예, 앞으로의 근거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 사항들을 이제 내부 고발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 140억 관련 언론들이 하도 많이 등장해서 해설 한번 해드렸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지난 25일 밤 검찰 수사관들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1년부터 소유하다가 2007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만든 청계재단에 넘긴 건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했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팀입니다. 당시에는 빌딩 내 다스 사무실과 청계재단에서 근무하는 다스 직원 책상만 있었고요. 그래서 지하 2층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BH 청와대 불러왔을 듯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라고 적힌 상자가 여러 개 나왔고. 네, 40상자 분량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서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BBK 관련 보고라든지 뭐 LK 뱅크 관련 문서 같은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네. PJ 진술조서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PJ는 김백준 전 씨겠죠. 예. 네. LK뱅크는 하도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이름 다 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LK뱅크는 소위 BBK의 이제 지주회사 격이고요. 이 문서들을 다 복원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애초에 재판이 계속 진행됐으니까 재판 때문에 복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관련 문제가 이후에도 불거지면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 논리상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남겨둔 게 아닐까. 그런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돈을 돌려받고 다 소각해버렸어야 하는 건데 예. 방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혀 이곳을 누가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예. 예, 물론 MBC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은 BBK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거지 그 이상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문서가 왕창 나왔으니까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제. 예. 그리고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설 창고에서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없게 된 장소 자체가.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지 106일 만이다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됐군요.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예, 아침에 속보로 떴었는데 제 속보를 체크를 못해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할 것 같죠. 자. 예. 6시 이후에 나온 뉴스라서. 제가 얘기했는데.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26일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휠체어 타고 나왔는데 4시간 만에 돌아간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상은 회장, 현 다스 회장도 아프실 예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스 자체도 아프실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스가 어떻게 아픕니까? 다스도 아프실 예정인 것으로 고위부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예, 예. 비자금 옮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다스 회장님도 다 아프실 예정이고 예.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도 이미 아프신 상태였죠. 네,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때문에 조사받을 수 없다라면서 철수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아프실 예정일 거예요, 관계자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관리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한겨레 21 보도인데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겁니다. 레드펜이라는 작전면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사용자 등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 분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이버사 혹은 뭐 국정원 이런 곳에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활동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봐왔던 행태인데 이제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죠.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뭐 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포털 게시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신이 잘 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뭐 SNS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자기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요. 그런 개인들을 뭐 몇만 명 단위로 이제 아이디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포털의 게시판에 글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글 쓴 것을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댓글을 달아요. 다시 방어하는 내용들을 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개인을. 자기가 잘 가는 커뮤니티에 글을 써요. 그럼 득달같이 달려가서 댓글을 쓰거나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인이잖아. 저쪽은 부대고. 그죠? 저쪽은 조직이고 이쪽은 개인인데 그 개인이 그걸 대응하느라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하다 보면은 괴롭잖아요. 그렇게 의욕을 혹은 활동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 글만 쓰면 공격을 해서 그 파급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중화시키는 거죠. 네, 해당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명 내외 검색팀에서 하루 24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관리했다라고요. 이건 사이버 사령부에서고 그 조직은 국정원 조직보다 작거든요. 국정원도 이 일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요 인물들은 그 사람들이 글을 쓰든 쓰지 않던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려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 그 개인 부대죠. 부대하고 싸우느라고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주고받고. 뭐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 쓰는 사람들을 평판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고 파급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해왔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긴급 인터뷰를 준비해서 마지막 뉴스 짧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통합 의결 전당대회 진행 방식에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요. 안 대표는 이 의장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 16명 등 총 179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말이죠. 처음 이 징계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부터 뜬금없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다 다른 당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당원권 정지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징계의 유일한 목적은 이상돈 의원의 사회권을 뺏는 거였어요. 전당대회에서. 예. 네, 어제 어쨌거나 명시적인 주 이유는 창당 발기인데 참여라고 하는데요. 이상돈 의원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일한 목적은 이상돈 의장이죠. 의장. 예. 전당대회 의장의 사회권을 뺏는 게 목적이었지 나머지 분들은 다 의미 없는 겁니다. 178명의 명단은.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을 저희가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179명 징계했는데 전당대 의장 이상돈 의원도 포함돼서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전화만 하다가 네. 반갑습니다. 네. 징계를 당하셨어요? 뭐 징계 당해도 뭐 당한 기분도 안 나고요. 뭐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179명 징계는 결국 그 타겟이 전당대 의장인 의원님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당규를 바꿔서 그야말로 새벽 6시부터 뭐 23, 전국 23곳에서 투표를 하고 밤 9시에 뭐 인터넷 뭐 화면 중계를 해가면서 전당대회 한다는 아주 그냥 초현실적인 전당대회를 한 것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전당대회 의장이 저이기 때문에 시작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전당대 의장으로서 이제 사회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혹시 전당대를 본인들이 원하는, 통합파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될까봐 어떻게든 사회권을 뺏고 싶은데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 이 명분으로 이걸 사용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 외에도 사회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조치를 많이 했죠. 그렇죠.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바뀐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신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특히 실무진 쪽에서도 이제 어떤 몇몇 후보는 이거 흥분해 가지고서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저지해야 된다는 저지파가 있었어요. 저지파. 또 한쪽에서는 아우 저거 이제 우린 저기랑 이제 안 된다. 끝났다. 창당파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저지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의장이느냐 안 되는 걸 상대방이 뻔히 알기 때문에 온갖 술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창당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저지한다 믿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에 쫓긴다. 이렇게 그런. 박 전 대표는 처음에는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박 전 대표는 뭐, 이 정치를 꿰뚫어 본 분 아닙니까? 근데 다만 처음부터는 저지를 한다고 이렇게 해놔야만 저쪽에서 이제 온갖, 무리수를 온갖 뭐 이상한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새벽 6시에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새벽 6시.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완전히. 새벽 6시. 네. 새벽 6시에 이 전당대회 누가 참석할지 모르겠네. 새벽 6시에 시작하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웃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러지만은 당원 당규로 어떤 정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법의 일반 원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처분 신청된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법원이 뭐 이런 것까지 정당의 자율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뭐 이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할지. 다만 이제 어차피 이제 이 탈당 어차피 이제 창당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 되어 있지만은 법원으로서는 이번에 한번 정당의 자율성에 대해서 유권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원들 자격, 그러니까 소위 모집단을 줄이기 위해서 당원들 자격을, 뭐랄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집단을 줄여서 뭐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했다고 얼핏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원들 그 대표 당원으로 등재됐던 한 10,000명 이상 되는 것 같다가 다 전화해서 뭐 전화가 안 되면 연락통통 같은 것에서 뭐 배제한다든가 또 심지어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으면은 뭐 왜 당별이 안 됐느냐 뭐 등등해서 뭐 그런 일을 굉장히 애 많이 썼죠. 그야말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이 한 5,000명 이하로 줄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과연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어저께 당무회의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해서, 솔직히 뭐, 몇 명이 많은지 몰라요. 사회권,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시는데, 근데, 의장직을 수행하셨다 하더라도, 보통 사회권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선언하고, 종결을 선언해야 되는데, 시작과 종결을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꿔놨다면서요? 근데요, 저도 상세한 건 다 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그거 되지 않을 거니까. 완전히 그 사회 보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23명에 화면 보고서 이게 나 그런 게 해본 적도 없고. 전국 23곳에 이제 중계하는 화면 보고 물어보고 내가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전당대회까지 창당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성격 같아서는 처음부터 이제 이건, 난 이거 못한다고 당절 바꿨을 때 이제 그렇게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은, 이런 전략적 고려 때문에 제가 계속 침묵을 했던 거죠. 지금 의장단 중에는 의장이신 의원님도 당원권이 정지됐고, 부의장인 윤영애 의원도 징계받았고, 이제 남은 게 부의장이 이영호 의원인데, 네. 이분은 소위 중재파죠? 네, 그러나 지금 중재파라고 이제 분류되는 의원들도 똑같이 행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수는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아마 합류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 14명이다, 15명이다, 지역구 의원은요.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 3분이 이쪽 합류를 선언했는데, 출당을 안 해주는 문제 가지고 계속 네, 그렇죠. 그 문제는 어차피 좀 창당하고 나서 꽤 오래 갈 겁니다. 그 문제가. 갈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저께 이름 올린 지역구원이 14명이고, 예. 그 중에 아마, 불원간 지역구원 제가 보기에 최소한도 3명 정도는 추가할 것 같습니다. 14명에 3, 4명 정도. 3, 4명, 17, 18명. 네, 17, 18명 정도로 아마 2월 6일 날 창당을 하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은 또 그리고 또 하나 의원, 지역구원을 뺀 전원이 그 지역구를 빼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통합당을 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개종에는 거기서 이탈을 해서 무소속으로 잠시 남겠다는 지역구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순수하게 이렇게 안철수 대표와 같이 할 지역구는 다섯 손가락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5명 정도. 5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구원에서는. 네. 지역구원에서는 너무 적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산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들은 하고 몇 명은 탈당하지 않겠냐. 서너 명 정도 나가겠지. 예.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내가 사설에 들은 얘기 하면 나가 다 빠질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해서 조금만 자빠지게 해주세요. 천천히 다음 질문하세요. 사석에서는 몇 명 나가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창당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호남 의원들이 4선 의원 그러는데 4번에 당선될 때마다 당적에 다 다른 의원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호남 정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몰라요. 안철수 대표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호남을 모를 뿐더러 정치도 모릅니다. 정치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정치를 모른다고 이제 평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다들 보기에는 무리수가 아니냐. 네. 물론 반대하는 분들은 무리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거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대충 들은 얘기인데, 대통령 된다는
그렇게 믿음을 준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하자면 보수표를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중간에 그 모두가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 대충 컨설턴트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 그래요. 정도 보수 쪽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변호사한테 가서 자기 법률 문제 고민하면은 그 변호사가 이게 당신이 가망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합니까? 나한테 돈 많이 주면 이게 해준다 그래요. 컨설턴트는 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그 말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 베이스로 대권이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겠나 하는데 그건 황당한 꿈이라고 생각하죠. 네. 왜 황당한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성이 아닙니다. 보수에서 그렇게 보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대선에 봤잖아요. 내가 그때 대선 때 내가 창당을 했습니다. 비문연대 반문연 절대로 안 된다. 한국의 보수는 뿌리가 깊다. 가로가도 모르가도 25%는 나온다 말이야. 그거 다 맞잖아요. 네. 그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호남만으로는 이제 다음 대권도 어렵다고 보고 조금 상처를 입더라도 호남의 일부 이제 중진 의원들은 떨궈내고 그리고 보수하고도 손을 잡고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새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보수도 그렇게 손쉽게 손잡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동서화합으로 모두를 잡았잖아요. 이원주 의원이 화개장터에서 유승민 안철수가 만나서 동서 영원한 화합한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상은 유승민 대표는 자기 뜻과는 다르게 TKU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완전히 호남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욕보인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영원함이 화합이 아니라 영원한 배신자의 화합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이게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큰 이익이 남는 결합 아닙니까? 저는 정의당이 비가이든 육석 가지고 황당당한 자기 철학을 내지 않습니까? 나는 유승민 대표가 악수를 뒀다고 봐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취약하니까 또 따라오는 의원도 비례 의원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당을 장악한다고 보는데 그 오산입니다. 요번에 봤잖아요. 당무회의가 뭐고 의원은 없고 이른바 무슨 비의원 무슨 위원장 등등등에서 안철수 열성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거기서 다 가잖아요. 나는 유승민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그거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봐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역구 원외위원장이나 원외위원장, 당무위원회 다수 등등 지역위원장. 그건 이제 합리적인 대화 논리가 안 통하는. 그럼 그분들이 다 이렇게 통합당에 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승민 대표도 쫓겨납니까? 유승민 하태경 한번 당해봐야죠. 나는 거기서 오산한 거로 봐요, 나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뻐하기보다 나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러나 또 이혜원 의원 통해서 몇 번 워닝을 줬는데 자기가 그대로 갔으니까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의원님은 출당을 요구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저 혼자 문제만이 아니고 최소한도 박주현, 장정석 의원 외에 그 외에 한두 명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죠. 아마 그것은 그 신당에서 민주평화당과 공식적 요구를 할 테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저는 그때 거기 창당 이런 거 할 때 우리 비례의원 문제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거 고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개문 발차라고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당 소속은 새로운 통합개혁신당인가요? 그 통합개혁신당 소속이 됐을 텐데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아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당원도 아닌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민주평화당에서 뭐 이렇게 뭘 활동한다는 것 그것도 우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 뭐 좀 그쪽에 매우 가까운 심정적 무소속이 되는 거죠. 심정적 무소속. 당 소속은 공식적으로는 통합신당에 속해 있겠지만 그러면 형식적으로 통합신당. 네,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그 소속에서 계속 그 통합신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겠네요. 아, 제가 언제 뭐 대통령도 그냥 연거포 그냥 맨날 작사를 했는데 뭐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의원님을 놔주는 게 더 플러스 아닙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집단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헌법기관입니다. 개개인이. 합당형 보고는 국회의원의 당적의 변화가 생기는 걸 갖다가 의원총회 뭐 당원단계 그까짓 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정당 정치, 의회 정치의 기본입니다. 의원총회 한 번 안 하고서 의원총회 반대했잖아요. 다수가. 그런 놈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거 이게 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통합을 결국은 이제 거의 마지막 요식행위에 가까운 전당대회 정도만 남겨두고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이루어지겠죠? 네. 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통합을 성사시키는 데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안철수 대표 의지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그런 것이 한 번 꽂히면 그냥 거기서 그냥 몰두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네. 안철수 대표를 그러면 이 통합을 성공시키기 일보 직전에 안철수 대표를 한마디로 평가하시죠, 마지막으로.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치적 소양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에 좀 국민들한테 과분한 기대를 받았던 것이죠. 이제 뭐 지난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뭐 그 좀 다 벗겨졌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벗겨진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앞으로 이 통합 당에 가셔서도 인터뷰를 자주 하시게 될 첫 번째 의원이 아니실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하태경 의원 바로 이어서 들어올 텐데 혹시 하태경 의원한테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글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싶어요. 내가 하태경 의원은 엊그저께 무슨 뭐 저하고 뭐 다른 비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서 마치 뭐 이제 통합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 아까 말씀 뒤로 빠져 있지 않은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월요일 날 여차저차 자세히는 아니 오늘 이상돈 의원님 나온다 그래서 제가 바로 뒤에 이상돈 의원님이 좋은 얘기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보완 설명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선 이상돈 176명 징계가 이상돈 의원의 전당대 사회권을 박탈하려고 한 거라는 건 맞잖아요.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아닙니까? 이상돈 의원님 잘 아는데 이상돈 의원님은 징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오늘 뭐 제가 오전에 듣기도 했고 저랑 같은 상임위 옆자리예요.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젠틀맨이고 진흙탕 싸움에 본인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잘 견뎌하기 힘든 분이에요. 원래 학자셨으니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징계를 안 했으면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동시에 또 그때 그래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저쪽은 딱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정너기 때문에 징계를 하면 하는 대로 공격, 안 하면 이간질. 아니, 제가 다른 질문이 아니라 징계를 하는 거는 당권파의 마음인데 제 말은 176명 징계를 했던데
이유가 이제 창당대에 참석하고 뭐 이런 거 해당 행위 명부상으로 충분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당으로 간다는데 당원권 정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아니, 근데 실용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 당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아니, 그거는. 당의 기강이 해야 지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잡힙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면 당도 아니에요. 그럼 해산해야 돼. 당을 없애야 돼. 그걸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진짜 목적은 이상돈 의원. 근데 이상돈 의원이 사회를 보더라도 결국 전당대회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상돈 의원을 그런- 생각해 준 게 아니냐.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상돈 의원이 사회 보면 저분이 소집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냐 안 보냐 엄청 그 싸움을 말려야 되고 본인은 완전히 진흙탕 싸움에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러느니 차라리 해준 게 이상돈 의원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상돈 의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 이상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결국은 뭐 그렇게 서로한테 해가 되는 결과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드를 치시는데. 이상돈 의원 제가 잘해드릴게요. 예. 그분은 원래 우리 저기 새누리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출신이라기보다는 예, 지난 2012년에는 또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했었죠. 예, 노력. 했고.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셨는데 중간에 잘못 틀어져서 그렇죠. 틀어졌죠. 예. 4대강은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삼았지만 4대강은 처음부터 반대하셨고. 다른 문제는 다 보수해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같은 상임위하면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합당을 반대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자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반안이죠. NT안이죠. 예. NT안이 NT하나 NTU는 꼭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NTU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희들 하지만 같이 있는 데는 못 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못 오겠다는 것인데 그럼 출당해줘야죠. 아니 와서 안 보면 되지 그럼. 안 보면 되지. 그리고 이제 당 안에 있다고 해서 뭐 계속 보란 이유가 보면 없고. 되지. 그러니까 지금 합당하고 나서 그 소위 이제 반대파 한 서너 분 정도를 출당을 안 하시는 쪽으로 유승민 대표도 바꿨습니까 입장을? 안철수 대표 입장 존중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존중하기로? 사실 우리가 지금 적전 분열할 수는 없고 솔직히 아니, 지금은 말씀드리면 그런데 내 말은 합당하고 나서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유승민 대표나 이해운 전 대표나 정병욱 대표나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공들일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합당시켜놓고 그분들 설득하다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가서 지금은 다른 당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같은 당이 되면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같은 당 되고 나서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 텐데. 다 수용하죠. 이상돈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거 왜 수용 못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다 정리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싫다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싫은 이유는 또 당연하죠. 본인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면 저쪽이 너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통합이라는 이상돈 소리 의원의 들을까 봐. 불만은 두 가지인데요.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적폐청산 기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인 실망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실망입니다. 그죠? 그리고 안철수 그 향후 지도부 지방선거 끝나고 네. 이후에까지 지도부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 과도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후보로 뛰거나 뭐 선대위원장을 하거나 하겠죠. 그다음에 적폐청산 우리 반대 안 합니다. 낡은 보수 청산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 중단해도 우리는 낡은 보수 청산 끝까지 갑니다. 그게 한국당 해산이고. 한국당 해산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돈 의원하고 일치합니다, 목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당장은 합당하고 나서 이 반대파들 서너 분을 세 분인지 네 분일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출당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 같다. 안 씁니다. 예, 네, 우리가 못한다. 공들일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라는 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해서 같이 가도록 해본다. 네, 그렇습니다.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요. 안철수 대표가 본인은 당대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유승민 대표가 같이 공동대표 하자고 하는 상황은 어떻게 정립니까? 그 부분이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안철수 대표는 왜 공동대표, 유승민 대표는 공동대표를 하자는 이유는 알겠어요. 예. 이 통합된 이 당의 결국은 그 힘은 두 직전 대선 후보 인지도와 또 그 이미지에 달려 있는데 한 분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 효과를 내자면 같이 가자. 이 제안을 알겠는데 안철수 대표는
어떤 이유인지는 저로서는 짐작은 가나. 아, 왜 대표 안 하겠다?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 공동대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왜냐면 이미 백의종 군 선언했잖아요. 아니, 뭐 선언했다가 뒤집은 게 한두 번입니까? 제 말은 아니, 못 이긴 척 하면 우리 되는데. 바른정당은 뒤집길 원해요. 예.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돼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내부 사정인데 지금 국민의당에는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제가 되기 보기에는 때문에. 말이죠. 지방선거 때 이 새로운 당이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 뭐 광역단체장 정도를 지금 당선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아니 안철수 대표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선수로 뛸 거냐 감독이냐. 예. 지방선거에. 네. 둘 중에 하나로는 뛸 거예요. 지방 그러니까 대표가 백의정부 아니면? 바로 선수로 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수로 뛰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예를 어디든 들어서 간에.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공동 당대표가 되거나 어디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지방선거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당대표보다는 지자체장으로 나가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유승민 선거에 대표는 뛰어야죠. 같이 대표하자면서요. 아, 그러니까 과도적으로 일단 처음 출발할 때. 처음 출발할 때 얼굴이고 안철수 대표는 바로 저는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일이 3월 초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뛰어야 됩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건 상의를 해봐야죠. 그건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부에서 우리 합당이 되면 전체 전략을 공유를 해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한국당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단일 후보 연대 이런 거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당하고는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박지원당이라고 굳이 꼭 항상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당. 저기 호남 친박개혁당 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정해졌는데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 민평당이죠. 예. 민평당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선거연대 하자고 했고요. 예. 그분들하고 하자고 했고 이제 거기서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또 우리 그 최고의 책사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전남지사 후보 하나 내주겠습니까? 박지원 전남지사 하라고. 저는 민평당의 상대적인 강세 지역은 호남인데 딴 데는 후보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호남인데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으로 1등합니다. 그런데 무슨 후보를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손을 뻗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시라. 그리고 나 이번 다 끝장났어요. 아니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네. 근데 떠나야 될 중이 누구냐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박지원 대표 쪽이라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랑- 출당시켜 주죠. 우리랑 그러니까 자꾸 비례를 볼모로 해서 하는 것은 비례를 볼모라는 건 지금 안철수 대표 쪽이죠. 그러니까 비례가 안 그분들은 사실 뭐 출당 시켜줄 수 있죠. 지역구 분들은. 근데 지역구 지금 말고 비례대표 아름다운 이별 그러니까 이제 하자면서 비례는 조금 시간을 주시라는 거고. 아름다운 이별 하자면서 이쪽만 원하는 건 다 가져가잖아요. 아니, 그리고 선거연대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면 또 빅뱅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큰 또 빅뱅이기 때문에, 예. 민평당 분들 중에, 저는 민평당 분들도 두 팔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허용해주는 사람과, 불허하는 사람. 네, 뭐 어쨌든 민주당 쪽하고도 열심히 갈라치기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장장님께서는 자꾸 이제 안 공격, 안은 지방선거 나가면 이제 정리됩니다. 정리가 된다는 거는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고 나면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승민 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다시 크죠? 안 대표는 이번에 바른정당 지지층한테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쳤고. 하태경 의원입니다. 줄임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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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 노조는 최남 수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2월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YTN 문제가 무엇인지 민원연 김원경 상소장과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YTN은 보도전문 채널인데 네. YTN만 뭐 24시간 보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YTN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네. KBS나 MBC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접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언론도 보도를 많이 해서 어떤 문제인지 대충 이해하시는 분들도 YTN은 무슨 문제고 최남 수사장의 문제는 뭔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최남수 사장 개인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네.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최남수 사장의 뭐 발언이나 여러 가지 행적들의 부적절성, 그다음에 지금 노조와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냥 YTN이라는 방송사가 준 공영 방송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방송사가 하루 종일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가 국민에게 적절한 보도를 내놓고 있는가, 좋은 방송사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왔어요. YTN 보도가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다는 것은 이제 민원연은 모든 미디어를 모니터링 하니까 네. 그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볼 때, 결과를 볼 때 YTN은 그러면 이런 파업이 사실은 YTN 문제는 YTN 노조가 가장 정확하게 알겠는데 네. 지금은 최남수 사장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네. 거의 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은 그 이전에 YTN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YTN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일단 저희가 약 6개월 정도 YTN과 연합뉴스TV의 저녁 종합뉴스를 지상파 3사와 중편 4사 저녁 종합뉴스랑 같이 비교해서 보고서를 내본 적이 있어요. 네. 6개월 정도 했는데 이때 당시 내린 결론이 종편이나 MBC에 비해서 이건 예전 MBC에 비해서는 그래도 YTN이 기계적 균형을 지키더라.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 보도는 별로 없더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 대비 너무 본전 뽑기가 어려운 것이 YTN 네, 감시였어요. 종편은 사실은 뭐 금강이죠, 금강. 한건 이상은 문제가 터뜨리는데 네. YTN은 그렇게 종편처럼 극단적으로 편향된 네. 문제점을 찾기에는 예, 그렇게 노골적인 보도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노골적이지 네. 않았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노골적이지 않은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이게 그리고 국민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는 게 YTN은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스트레이트하다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은 시청자 입장에서 타사 뉴스와 YTN 뉴스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그냥 기계적 균형만 잘 지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YTN 보도를 통해서는 JTBC 보도를 보는 것처럼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 딱 반반의 의견, 계속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반의 이야기들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뉴스가 정말 해야 되는 의제설정 기능이나 철학, 무엇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무색무미, 무치한 보도다. 저는 그것이 YTN의 보도 철학일 수도 있어요. 네네. 보도 철학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니터링 뉴스를 이제 거의 매일 하게 되니까 네. YTN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의제 설정입니다. 네. 어떤 뉴스를 어떤 각도에서 보도하기로 결정하고 네. 뉴스를 다루느냐. 네. 그 의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양쪽을 다 같이 보도하느냐. 네. 좀 여야든 그렇죠. 진보 네. 보수든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 의제 설정이 기본적으로 틀어져 있죠. 보수가 설정한 의제를 뉴스에 꼭지로 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최근 사례를 제가 하나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컴퓨터가 좀 틀어져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온 그 이야기가 단적으로 지금 현재 YTN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1월 18일 YTN 뉴스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인트로 그 영상이었어요.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MB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거는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했죠. 네.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나온 보도예요. 그런데, 처음에 보도가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 MB 관련된 보도 앞에 붙는 인트로 영상이거든요. 근데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어디서 분양을 해 하면서 병력이 이제 항의하다 끌려나가는 상황을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MB 측이
그 사과하는 장면을 인사를 하는 목례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사과하라는 시민들의 외침과 유가족 노건호 씨에게 목례를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에게 노건호 씨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상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이제 그 영상의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MB 수사 내용을 쭉쭉쭉 자막으로 쳐준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막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이렇게 자막을 써줍니다. 거꾸로 돌아간 역사의 수레바퀴 MB 조여오는 검찰 수사라는 자막도 씁니다. 한마디로 이 영상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정치 보복이다. 이 얘기를 영상 하나에 1분짜리 영상에 엄청 잘 담았거든요. 이런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때문이다를 그렇죠. YTN이 본인들의 아나운서의 입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데 이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보수 정당이 딱 요 프레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 영상을 논평 없이 보여주는 거죠. 이 영상을 관련 보도 앞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네. 뒤에 이어지는 보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프레임이 딱 그렇게 짜져버린 거죠.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에요. 네. 실제로는 그렇죠. 측근들인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제 설정부터 보수 편향이다. 네.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해놓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이쪽 목소리와 저쪽 목소리를 기계적으로 담는데 네. 지금 이런 의제 설정을 해놓고 이미 인상을 그렇게 받은 이후에 양쪽의 주장을 들으니까 네. 여론조사할 때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한쪽 확 쏠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의제 설정을 틀어놓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네. 저는 그렇게 게다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두 꼭지의 보도를 전하는데 그게 하나는 청와대 입장, 하나는 MB 측 입장 네. 이렇게 전해주고 끝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날 뉴스통 전체 방송에서 진짜 이명박 그 전 대통령 비위가 무엇인지 그날 어떤 것들이 전달되는 그 있었는지 이런 내용 보도를 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게 뭐 145개 정치는 무엇인지 그럼 따져보자. 그렇게 들어간다든가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연결식 장면을 보여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한 다음에 양쪽이 보복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계적 균형은 지켜지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맨 앞에 의제 설정 프레임은 틀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태 본질을 전달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명백한 그 편파적인 보도다. 이건 균형을 맞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프레임부터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저는 큰 문제.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양쪽의 균형을 지켰다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만 네. 이런 보도가 뭐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렇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리는 문제 또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화제 나면은 의제 설정을 일단 보수가 설정하고 공격하는 포인트를 딱 잡아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싸우느냐를 보여주는 네. 의제 설정 기능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프레임이 아무튼 왜곡된 상태에서 기계적 균형만 맞춰버리니까 본질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안의 중요성이.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양쪽의 주장을 전달하는 걸 합니다. YTN은. 맞아요. 그래서 종편보다는 네. 낫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보도 후에 뭐가 나오냐면 토크가 나와요. 예, 토크를 많이 하죠. 여기서 결정해 줍니다. 네. 어떻게 생각할지 방향을. 네, 그 YTN이 그 종편처럼 시사 토크쇼를 많이 하진 않지만 하루 종일 뉴스를 하는데 뉴스 속 곳곳에 종편과 같은 모양새로 패널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그런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YTN에 출연하는 패널의 성향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라는 제보를 많이 저희가 받게 되었어요. 이상하지 않고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전보다. 최근에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점은 YTN 구성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YTN 노조 산하의 공정방송추진위원회가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2016년 12월 말일, 12월 29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였죠. 이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YTN에 출연한 정치평론가의 성향이 지나치게 여당인 새누리당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2016년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정치평론가를 모두 출연한 분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644회 중에서 253회로 새누리당 관련된 분들이 가장 많았다. 네. 라는 것이고 중도 성향, 새누리당은 아니고 여당, 당시 여당 중도 성향이 207회 그리고 당시 야당 성향이 184회 순이었는데요. 이게 보면 야당 성향이 지금 민주당 성향입니다. 네네 그렇죠. YTN 노조가 말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성향 평론가의 출연 횟수가 여당 성향 평론가의 70% 수준에 머문다. 네. 이것은 지나치다. 단순한 허용오차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출연하는 경우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 출연한 것이 12번인데 그 같은 시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출연 횟수는 8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로 볼 수 있는 인물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참 교묘한 건데요. 예. 교묘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제 설정 이것이 만약에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니라 네. 시사 평론을 하는 것이면 또 다릅니다. 네, 그렇죠. 종편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예 정하고 가거든요. 네. 우리는 보수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하고 가기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종편이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채널이고 그래서 감안하고 보는 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 YTN은 분명히 기회적으로 최소한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네. 그렇게 인식하는 가운데 의제 설정을 그렇게 한 다음에 뉴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제 설정 안에서 틀어놓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토크에서 이렇게 한쪽이 몰리는 패널들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네. 보수 정당이 주장하는 게 맞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최근에 종편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재승인 이후에 위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편은 오히려 패널이 덜 편향적이에요,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 YTN은 최근 거를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올해 2월 2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YTN에 가장 주요한 그 저녁 프로그램이 있어요. 뉴스나이트라고 밤 10시에 방송되는 방송인데 이것에 출연하는 그 나이트 포커스에 출연하는 패널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 토크죠 이게. 예, 그런데 6일간 나이트 포커스에 출연한 패널이 총 1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 그 보수권을 대변하는 인물이 11명. 14명 중에 중립적 성향을 가진 분이 2분, 그리고 여당 성향은 1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2016년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편향적인 패널 배치를 하고 있다.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네. YTN을 보고 있으면 뉴스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래서 노조 내에서 계속 문제 삼는 거죠. 예. 그리고 문제 발언을 하는 패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종편에서만 그런 발언이 나오랴, 오보막말 편파, 뭐 그런 발언이 사실 YTN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최근 사례를 보면 1월 2일에 YTN 뉴스나이트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은행이 초등생 그림을 2018년 달력에 넣은 것을 가지고 뭐 종북 친정권 그림이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비판했던 사안이 있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게 이제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인공지를 그려놓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을 근데 이때 이날 출연했던 최진영 변호사라는 분이 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희 패널로서 잠깐 있었는데 그 앞에는 그냥 그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그냥 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린 거 맞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송보송하게 생긴 베고니아가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김정일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이 김일성화다. 라고 말하고 전체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과연 초등학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그린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촛불이 나오고 나라다운 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뒤에 보면 노란 리본을 형상화해서 세월호를 형상화. 은행이라는 것은 경제이고 경제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인데 은행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여한 듯한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셨죠. 진짜 초등학생이 그린 게 맞는데 네네. 초등학생이 세월호도 형성하고 은행도 형성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받은 형사하고 김정일 받은 그래서 서울에서 그 저기 조용필 씨 노래에도 나오는 베고니아 꽃이 이제 종북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얘기가 YTN 전파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든지 반박이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14년 그 공모전에서 이때 당시에도 인공기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절반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장관상을 받았어요. 남북 통일을 주제로 하라고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국기가 뭐가 있습니까? 태극기는 인공기인데요. 그래서 예. 수상자의 절반 정도는 인공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반론이 전혀 안 나오고 일방적으로 완전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만 대변하는 초등학교에까지 네. 이 종북 사상이 스며들어서 초등학생이 김일성화를 그리고 있다고 이런 네. 거죠. 김정일 꽃참. 좀 아무튼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앞에 이런 논란이 있다고 네. 비례적으로 보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네. 그쪽 방향으로 쏠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이때 앵커가 잘 정리해주면 또 되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셨을 텐데. 네. 근데 지금 YTN의 진행자도 사실은 심각하다. 종편 진행자 못지않다. 굉장히 편향적인 질문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1일에 오전 9시에 현성월 단장이 이제 왔죠. 그래서 21일, 22일 내내 YTN과 연합뉴스 TV는 거의 그냥 현성월 TV였거든요. 근데 20일 YTN 뉴스 Q라는 프로그램에서 앵커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먼저 패션에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저 옷을 입었을까요? 이런 질문은 워낙 흔한 이야기라서 생략하고요. 이날 패션을 넘어서서 현성월의 믹스커피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김대근 앵커가 믹스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달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패널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크게 문제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성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반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커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북한에서는 커피 한 잔이 며칠치 임금에 해당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라면서 다시 한번 믹스커피에 대해서 또 화제를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현성월 단장이 시킨 것이 아메리카노 시킨 것이 연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커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마실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는 답변을 패널이 했어요. 북한의 경제 수준은 매우 낮다. 네. 한마디로 북한을 못 사는데 네. 커피 맛을 알겠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진행자의 그 질문도 네. 의제 설정 아래서 질문이 계속 나와요. 특히 북한 관련 뉴스를 YTN에 다룰 때는 집요하게 네. 평양의 시각을 의제 설정한 다음에 그것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진행자가 그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북한은 못 산다. 이 종편이 많이 하던 거잖아요. 네, 북한은 나쁜 나라다. 이 소위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개혁이 될까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북한은 나쁘다라는 네. 전제하에 모든 질문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앵커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고 부적절한 답변을 전혀 방향을 틀어주기는커녕 더 부적절한 질문을 수준은 저도 낮이 네, 하는 그건 건데요. 좀 제 말은 수준이 낮은 건 둘째치고 그냥 의도된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뉴스 속에서 애초에 설정된 의도대로 질문을 반복적으로 보수 편향을 하죠. 네, 그렇죠. 뉴스 진행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보수의 의제와 네. 보수의 방향성과 예, 보수의 문제의식 주장을 흡수하게 돼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분명히 맞추는 것 같은데 그건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요 일단은. 네,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에 있어서는 네, 그 이면에 깔려있는 편향성을 예,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반드시. 예. 예, 그런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예. 양주열 변호사도 YTN 토론 패널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양주열 변호사는 MBC 땜빵을 하던 네.
진행자의 생명이 끝났나요? 끝나가고 있나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저희 뉴스 공장에 나오죠. 100만 번 좀 보여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네. 아니 가끔 안 나와서 좀 그리웠어요. 근데 네. 다행히 잘렸다고 하니까요. 자, 그렇게 만약에 이걸 이제 이런 내용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형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형식으로는 다 요건을 지킨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묘하다고 생각이 왔어요. 근데 사실 다 지킨 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다 왜냐면은 지킨 저희가 늘 거죠. 말하지만은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뉴스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똑같이 전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보도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건 또 다른 그러니까,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보도에서 BBC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보도에서 일련의 시각이나 의견을 동일한 비율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다. BBC는 대신 적절한 비중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수 견해를 우세한 의견과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가 진짜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밝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YTN 보도는 모든 것을 그냥 딱 반반 지키처럼 예를 보도를 들어서 하는 이제 거예요. 태극기 스포츠를 생각해 보시면 탄핵 찬성 여론이 80%거든요. 네. 그때도 반반이 오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국정농단을 어떻게 반반으로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반반으로는 못하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YTN이 그 노력이 거의 이제 안 되고 있다. 그냥 반반의 함정에 빠져버렸었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 YTN이 자신들이 가진 보도 철학에 항상 반반이라고 하면 네. 모든 걸 그렇게 반반으로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지난 한 9년, 10년간 크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반반으로 보도하는 것 같지만 의제 설정부터 방향 유도는 보수로 흘러왔다는 거죠. 항상. 그렇죠. 이게 반반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반반이면 괜찮냐, 반반도 문제라고 하시는 거고, 그죠? 예. 아예? 그렇죠. 양쪽 다 똑같이 반반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문제죠. 네. 그거는 이제 언론이 비겁하다. 이거는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겁하다. 예. 이쪽은 뭐 8대2, 뭐 꼭 비중,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80%가 이쪽을 지지한다. 네. 네. 그러면 8대2의 비중을 따로 보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정반대를 하더라도 때로는 언론이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20%를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건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저는 네. 반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네. 반반인 척 한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네. 네. 예. 맞습니다. 반반인 척 한다.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근데 YTN 노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YTN 노조는 자신들의 보도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폐 YTN 안에 있던 오래된 네. 그 적폐 세력이 청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 사장의 기대가 컸는데 지금 현재 새 사장이 오히려 적폐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안고 가겠다라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이렇게 있는 되어 거예요. 있는 YTN을 새로운 사장이 개편하거나 네. 또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되어왔던 그대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아니 네. 실제로 그런 입장을 밝힌 거죠. YTN 구성원들은 일단 노사합의 파기 논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찬양 논란 그러니까 최 사장이 그렇게 했었죠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찬양했었고 그리고 또 트위터 성추행 그 글을 써서 논란이 됐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YTN의 현재 편파 왜곡 논란이 최 사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최 사장은 지난 9년간 이뤄진 보도 파괴에 책임이 있는 보직 간부들의 인사 고류를 거부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인사를.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이제 책임을 물을 만한 대상인 네.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주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노조를 받을 수 예. 없는. 그리고 이제 YTN 노조가 강하게 이제 요구하는 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YTN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보는 노정명 기자에 대해서 이심 공격을 퍼붓거나 뭐 보도국장 그 합의를 뭐 그
파기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YTN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단 YTN 경영진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노조의 파업이 가기 전에 YTN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대2에서 20%의 표를 줄 수 있어요. 네. 그 민주당의 철학에 따라 혹은 공소 철학에 따라. 가장 중요한 건요. 논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실체적으로 그게 진실이면 진실을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8로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아도 진실이 20이면 20을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네. 네,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보도 채널에 외형을 띄고 있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도된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게 문제다 이런 거죠. 예. 아예 이쪽은 80%의 편을 드는구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강하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입니다. YTN에 관해서는. 자, 오늘 여기까지 YTN 노조는 왜 파업하는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규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제는 임상훈에게. 임상훈 소장님, 인문결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뉴스 하청공장. 네.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뉴스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진행을 했는데, 예. 이제는 다른 한 분이 도와주시기로 해서, 미모의 탤런트 한 분이 같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아니, 아직 안 보이는데, 그 탤런트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걸로 조만간 욕심이 많으시군요. 바꾸려고. 예, 뉴스 그렇게. 하청공장인데 점점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뉴스 본 공장보다 하청 공장이 더 아름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탤런트가 많으신 분을 말하는 겁니까? 재능이 아니, 지금 진짜 탤런트. 예, 아, 지금 그래요? 탤런트. 예. 그거 어디서 보게 되셨죠? 별로 듣지 않는 분. 많이 듣습니다. 예. 자, 한 주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에 일주일 안에 2번이나 큰 테러가 났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 20일 날은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둘 다 수도인 카불에서 발생했는데 호텔에서 인질극을 벌여가지고 그랬죠. 예, 이게 큰 굉장히 뉴스였는데 예, 이게 뭐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도가 안 됐어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뉴스였습니다. 네, 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 중동 지역에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많이. 관심이 없어요. 기자들도 사실은 그 지역을 모르고요. 네. 해봐야 이제 그 영어권 언론들이 보도한 걸 받았으면 정도거든요. 근데 받았어봐야 잘 읽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이 뿌린 씨앗인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이 서방 유럽 같은 경우도 이 20세기 초에 뿌린 씨앗이 너무 중동 문제는 이 서양인들이 만든 거예요. 예, 유럽 맞습니다. 20세기 전반부는 유럽이 저질러 놓은 거고요. 후반부는 미국이 저질러 놓은 네. 거예요. 예. 최근에 와서 물론 이제 많은 그 노력은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뿌리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유럽은 그나마 자신들의 뿌린 씨앗에 대해서 인정하는 네. 보도도 않고 노력 좀 하는데 미국은 그것도 없어요. 예, 뭐 27일에도 또 그 최근 바로 며칠 전이죠. 병원 인근에서 그러니까 관공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행정 중심 지역인데 정말 비열한 테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앰뷸런스에다가 응급 환자라고 싣고 그러니까는 그 건물을 안 당했죠. 그리고 들어가서 타이밍에 그 폭탄을 싣고 네, 맞습니다. 정말 비열한 테러 행위인데 그건 어떠한 무슨 정치적인 자신들의 그 신념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아니죠. 이건 정말 탈레반 쪽에서 저지른 테러로 지금 맞습니다. 보이는데 탈레반을 키우는 게 미국입니다. 네. 지금 탈레반이 살짝 그 IS 이후로 관심을 덜 받으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주변에 시리아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거의 무정부 수준에 가까울 만큼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 사실인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미국이 건드려놓은 그 이후로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의 힘이 뻗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죠. 앞으로 현 정부를 사실 인정하지 않죠. 친미 정권이라고 이제 네, 일정 정도 사실이고요. 네. 목도리를 보호하니 최근에 프랑스를 다녀오신 것도 같습니다. 목도리는 좀 원래 하는 건데 다녀온 건 맞습니다. 목도리가 거기서 사는 목도리 아닌가요? 아니 몇 년 전에 산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목도리 이야기를. 아니, 제가 그 동네에서 많이 보던 스타일의 목도리라서. 예, 예. 아니, 그래서 훅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항상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데. 눈을 떴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시해야 된다.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었죠. 다보스 포럼. 13일부터 26일까지 트럼프 열렸는데 대통령이, 홈런을 줬죠, 홈런. 이게 사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간 게 우리가 예상외로 많지는 않아요. 다보스 포럼에. 근데 갔어요. 갔어요. 환영 받을 줄 알고. 네. 자기도 기업을 주시니까. 예, 예.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야유까지 받았어요, 이번에는. 네, 야유를 아주 크게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대비가 확 되는 것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개방무역주의자잖아요. 같은 그러니까 이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개방주의자들이 이제 참석한 곳인데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연설을 한 내용, 그 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 20년 사이에 미국이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했구나. 굉장히 야유까지 받는 정도로 현재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 국가 정상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성토장이 방불을 할 만큼 성토장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보스 포럼 자체가 기본적으로 왜 모이는 겁니까? 그렇죠. 국가간의 교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데 거기서 미국 고립, 미국이 성장해야 세계가 성장한다. 이 말하면 그걸 누가 듣고 있습니까? 다들 세계 정상급이고 다른 나라의 정상급이 왔는데 그 말을 듣고 만들어진 자체가 때문인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 앞에서나 할 얘기를 거기가 한 거죠. 미국이 성장하면 당신들도 다 잘 살게 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다보스 포럼에서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올해의 다보스 포럼의 굉장히 특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런을 치긴 쳤는데 파울 홈런? 아니 상대편에 가가지고 홈런을 친 거죠. 홈런을 그런가?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 편 투수가 나와 있는데 잘못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렇게 다르구나. 상대편 복절 안 했고 그 정도 되는 홈런을 친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소식 전해드리겠는데 워낙 이제 부자고 그거에 잘 알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금을 좋아하죠. 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주거지,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 말고 여기에 반고호 작품 하나를 좀 임대해달라 이렇게 뉴욕의 구겐하임 박물관 미술관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미술관 측에서 그건 어렵다. 대신 다른 거를 내가 대여해주겠다 하면서 금으로 된 변기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너 금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쉿홀. 그렇죠. 쉿홀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지소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지소굴이 아니고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똥통에 가지고 있는 어감보다 사실 영어에서 쉿홀이 더 좀 저속한 그런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직역하면 똥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러운 똥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똥통도 아니고 대통령이시니까 그러면은 금으로 된 똥통을 드리겠다. 그래서 골든 쉿홀을 드리겠다. 이런 박물관 측의 구겐하임의 센스군요. 그런 깊은 뜻이 아닌가. 그렇게 했네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구겐하임 센스 짱인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깊은 뜻이 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저는 진짜 굉장한 센스라고 봐요. 반고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그런 그림을 가질 자격이 없어. 금으로 똥통 하나 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아무 말 없이
금경기 어떻습니까? 라고. 근데 이렇게. 실제로 그건 예술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이탈리아의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실제로 그걸 대해야 되겠다. 근데 백악관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아, 센스쟁이. 네. 구gen하는이었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트럼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들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저 유머가 깔려 있고 유머 안에 보면 그 많은 그 먹이는 거죠. 네. 그런 거 목소리가 있는데 먹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의 그 작품의 취지는 그거라 그래요. 뭐를 먹어도 인간이 먹으면 결국 변기로 다 간다. 뭐 아무리 좋은 걸 먹건 아무리 뭐 쓰레기를 먹건 간에 어차피 변기로 가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을 담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해석은 예. 또 다른 해석이 또 우리가 아니, 이제 구gen하임의 그 요청을 받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했죠. 아니, 우리가 지금 트럼프한테 이걸 빌려줄 이유가 뭐냐 그러다가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겠죠. 금경기 갖다 주자요. 와, 좋다. 거기까지 그치지 않고 실제 제안을 했다는 게 저는 멋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거기까지는 그냥 신부자끼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금 넘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게는 그냥 유럽식 유머고 유럽식 자존심인 거죠. 실제로 예 뉴욕에 있는 그 박물관인데 뭐 어쨌든 그렇게 뉴욕에 있는 구gen하임이요? 네네네. 그 구gen하임은요? 그것도 더 재밌네요. 그렇죠. 제 자국의 대통령한테 대통령이니까 이제 금으로 된 이해를 가지시라. 뭐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네, 멋집니다. 자, 그 주제로 가야 되는데 네. 시간이 많이 주제가 이제 나면 어떡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 걱정 없습니다. 주제는 저는 뭡니까? 합성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하고 싶은데 이제 공장장이 다른 말을 시키셨잖아요. 그 터키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올리브 바지 작전이라고 하는 네. 시리아로 이제 지금 군사 행동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물론 쿠르드 쪽에 대한 어떤 그 역사 깊은 저 문제 이것도 있지만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질 소지도 좀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다. 쿠르드는 최근에는 미국이 대신하면서 다시 버림받았는데 네. 원래 터키가 이제 쿠르드를 자국 내에서 탄압해 온 건 역사가 오래됐고요. 그렇죠. 근데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를 진압하려고 한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쿠르드 쪽을 얘기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 문제니까 쿠르드족이 국가를 가지고 싶어한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제가 흔히 이제 듣는 반응이 뭐냐면 그건 물론 그 사정은 아는데 중동에 가면은 그 국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민족이 한둘이냐? 그거 어떻게 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요. 근데 사실 쿠르드족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동 지역 하면 큰 민족 단위를 하면 아랍 민족 보통 그 다음에 터키 민족, 페르시아 민족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중동 4천만이에요. 전체를 다 합치면 4천만이고 이 터키에 있는 쿠르족만 해도 1,000만이 되는 어떤 그런 민족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중동 국가 중에 1,000만이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럼요. 예.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4천만원이면 나라 두세 개 만들 수 있어요. 중동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도 굉장히 넓은 데다가 인구도 많고 어쨌든 시간이 간에 다 됐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터키군이 지금 그 시리아 안에 영토 안에 있는 쿠르드족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미국이 그 뭐라고 할까요? 뒤에서 이제 받치고 있는 그쪽까지 지금 가 있어요. 국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만으로는 이제 다음 대권도 어렵다고 보고 조금 그 상처를 입더라도 호남의 일부 이제 중진 의원들은 떨궈내고 그리고 보수하고도 손을 잡고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세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보수도 그렇게 손쉽게 손잡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 뭐 동서화합으로 모두를 잡았잖아요. 예, 이원주 의원이 뭐 화개장터에서 유승민 안철수가 만나서 네. 동서 영원화 화합한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상은 유승민 대표는 뭐 자기 뜻과는 다르게 TKU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대표는 완전히 호남을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뭐 욕보인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이 영원함이 화합이 아니라 뭐 영원한 배신자의 화합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나 이게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큰 이익이 남는 결합 아닙니까? 예. 저는 정의당이 비가적 어떤 육석 가지고 황당당한 자기 철학을 내지 않습니까? 나는 유승민 대표에 악수를 뒀다고 봐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뭐 취약하니까 또 뭐 따라오는 의원도 뭐 비례 의원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당을 장악한다고 보는데 그 오산입니다. 요번에 봤잖아요. 당무회의가 뭐고 의원은 없고 이른바 무슨 비의원 무슨 위원장 등등등해서 안철수 열성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거기서 다 가잖아요. 난 유승민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그거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봐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지역구 원외위원장이나 원외위원장, 당무위원회 다수 등등 지역위원장. 그건 이제 합리적인 그 대화 논리가 안 통하는. 그럼 그분들이 다 이렇게 통합당에 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승민 대표도 쫓겨납니까? 유승민, 하태경 한번 당해봐야죠. 나는 거기서 오산한 거로 봐요, 나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기뻐하기보다 나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러나 또 이혜원 의원 통해서 몇 번 워닝을 줬는데 뭐 자기가 그대로 갔으니까 뭐. 그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의원님은 출당을 요구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저 혼자 문제만이 아니고 뭐 최소한 또 박주현, 장정석 의원 외에 그 외에 한두 명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대표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크죠. 아마 그것은 아마 그 신당에서 민주평화당에서 공식적 요구를 할 테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뭐 저는 그때 거기 뭐 창당 이런 거 할 때 우리 비례의원 문제는 고려하지 말아라. 그거 고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개문발차라고 그게 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개의치 않아요. 뭐. 개의치 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당 소속은 새로운 통합개혁신당인가요? 그 통합개혁신당 소속이 됐을 텐데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상 그 당원도 아닌 상황이니까 뭐 민주평화당에서 뭐 이렇게 뭘 활동한다는 것 그것도 우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 뭐 좀 그쪽에 매우 가까운 심정적 무소속이 되는 거죠. 심정적 무소속. 당 소속은 공식적으로는 통합신당에 속해 있겠지만 그러면 형식적으로 통합신당. 네,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그 소속에서 계속 그 통합신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언제 뭐 대통령도 그냥 연거포 그냥 맨날 작사를 했는데 뭐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의원님을 놔주는 게 더 플러스 아닙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집단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게 생기지 않죠. 어떻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헌법기관입니다. 개개인이. 합당형 보고는 국회의원의 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갖다가 의원총회 뭐 당원단계 그까짓 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정당 정치, 의회 정치의 기본입니다. 의원총회 한 번 안 하고서 의원총회 반대했잖아요. 다수가. 그런 놈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 집단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거 이게 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통합을 결국은 이제 거의 마지막 요식 행위에 가까운 전당대회 정도만 남겨두고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이루어지겠죠? 네. 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통합을 성사시키는 데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일종의 그런 것이 한 번 꽂히면 그냥 거기서
거기서 그냥 몰두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네. 안철수 대표를 그러면 이 통합을 성공시키기 일보 직전에 안철수 대표를 한마디로 평가하시죠, 마지막으로.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치적 소양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에 좀 국민들한테 과분한 기대를 받았던 것이죠. 이제 뭐 지난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뭐 그 좀 다 벗겨졌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벗겨진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앞으로 이 통합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으면은 뭐 왜 그 당별이 안 됐느냐 뭐 등등해서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애 많이 썼죠. 그야말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이 한 5,000명 이하로 줄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과연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어저께 당무회의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해서, 솔직히 뭐, 몇 명이 많이도 몰라요. 사회권,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셨는데, 근데, 의장직을 수행하셨다 하더라도, 보통 사회권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선언하고, 종교를 선언해야 되는데, 시작과 종교를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꿔놨다면서요? 근데 뭐 저도 그 상세한 건 다 보지도 않았어요. 뭐 어차피 그거 되지 않을 거니까 그 완전히 그거 사회 보면 그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23명에 뭐 화면 보고서 이게 뭐 나 그런 게 해본 적도 없고 전국 23곳에 이제 네, 중계하는 화면 보고 물어보고 내가 그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게 전당 대회까지 창당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성격 같아서는 처음부터 이제 이건, 난 이거 못한다고 당절 바꿨을 때 이제 그렇게 발표한 것도 방법이었지만은, 막 이런 전략적 고려 때문에 제가 계속 침묵을 했던 거죠. 지금 의장단 중에는 의장이신 의원님도 당원권이 정지됐고, 부의장인 유영애 의원도 징계받았고, 이제 남은 게 부의장이 이영호 의원인데, 네. 이분은 소위 중재파죠? 네, 그러나 뭐 지금 중재파라고 이제 분류되는 의원들도 뭐 똑같이 행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다수는 우리 민주평화당으로 아마 합류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 뭐 14명이다, 15명이다, 지역구 의원은요.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 3분이 이쪽 합류를 선언했는데, 출당을 안 해주는 문제 가지고 계속 네, 그렇죠. 그 문제는 어차피 좀 창당하고 나서 꽤 오래 갈 겁니다. 그 문제가. 갈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저께 이름 올린 지역구원이 14명이고, 예. 그 중에 아마, 불원간 지역구원 제가 보기에 한 최소한도 3명 정도는 추가할 것 같습니다. 14명에 3, 4명 정도. 3, 4명, 17, 18명. 네, 17, 18명 정도로 아마 2월 6일 날 네. 창당을 하지 않을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은 또 그리고 또 하나 그 의원, 지역구원을 뺀 전원이 그 지역구를 빼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통합당을 가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고 개종에는 거기서 이탈을 해서 무소속으로 잠시 남겠다는 지역구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순수하게 이렇게 안철수 대표와 같이 할 지역구는 뭐 5손가락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5명 정도. 5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구원에서는. 네. 지역구원에서는 너무 적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산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들은 하고 몇 명은 탈당하지 않겠냐. 30명 정도 나가겠지. 예.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내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 하면 나가 다 빠질 거예요. 그럼 하나만 해서 조금만 자빠지게 해주세요. 천천히 다음 질문하세요. 사석에서는 몇 명 나가겠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창당을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호남 의원들이 4선 의원 그러는데 4번에 당선됐지만 당적에 다 다른 의원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호남 정치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저 전혀 몰라요. 안철수 대표 전혀 모르고.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호남을 모를 뿐더러 정치도 모릅니다. 정치도 모른다고 생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정치를 모른다고 이제 평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다들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아니냐. 네. 물론 반대하는 분들은 무리수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야, 이거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저도 대충 들은 얘기인데, 대통령 된다는 그렇게 믿음을 준 사람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하자면 보수표를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중간에 그 모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 당시 대충 컨설턴트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줬다 그래요. 정도 보수 쪽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변호사한테 가서 자기가 법률 문제 고민하면은 그 변호사가 당신이 가망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합니까? 나한테 돈 많이 주면 이기게 해준다 그래요. 컨설턴트는 다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그 말 믿고 따라가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 베이스로 대권이 어려우니까, 예. 그렇지 않겠나 하는데 그건 황당한 꿈이라고 생각하죠. 네. 왜 황당한 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성이 아닙니다. 보수에서 그렇게 보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 대선에 봤잖아요. 내가 그때 대선 때 내가 창당을 했습니다. 비문연대 반문연 절대로 안 된다. 한국의 보수는 뿌리가 깊다. 가로가도 모르가도 25%는 나온다 말이야. 이거 다 맞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호남.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대형 재난의 현장을 정치인들이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로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죠. 그리고 발생 지역과 재난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재난의 포괄적, 상징적, 도의적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표받치기도 하기에 누구보다 빨리 현장을 찾았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정부를 비판한 것도 그래서죠.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 하느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동의 여부를 떠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도 최소한 자격은 갖추고 해야 하는 거죠. 소방 인력 충원하자니까 공무원 증원이라며 반대한 건 바로 자신들이었죠. 게다가 경남 소방관의 인사, 예산, 지휘권, 그러니까 전권은 경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직 소방행정의 권한이 없죠. 경남도의회 의석 90% 가까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경남도정은 자유한국당 책임인 겁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밀양 화재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를 자책해야 정상인 겁니다. 정상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죠. 둘 중 하나입니다. 정상이 아니거나 정상이 아니거나.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정상이 아니거나 정상이 아니거나 했는데 저희 PD가 그걸 또 못 알아듣고 나름의 유머인데 바보예요. 날뛰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자, 시사인에? 네, 했습니다. 또 했어요? 예. 정상이 아니거나. 정상이 아니거나.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 핵심 관계자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녹취록에 나오는 140억 원을 둘러싸고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녹취 당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동안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다스의 회장 최측근으로 근무했던 김종백 씨인데요. 140억 원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종백 씨는 이제 몇 차례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처음엔 이제 운전기사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상 운전기사가 아니라 다스 내의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본 내부 사정에 아주 밝은 인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운전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방과 관계된 다양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녹취록 중에 이제 140억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액수가 또 절묘하잖아요. 액수가 절묘해가지고 이것이 BBK로부터 회수한 투자금 140억 우리가 계속 문제 삼았던 그거라고 해석하는 언론도 있고. 왜냐하면 녹취록 그 대목은 굉장히 짧거든요. 네, 맥락을 알아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녹취록 중간에 보면 그 돈을 나눠서 김재정 이상은 각각 당시 최대주 두 사람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나오니까 이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다라고 해석하는 언론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이 엇갈리니까 그 녹취록의 주인공, 그러니까 통화를 한 당사자죠. 당사자 그 김종백 씨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호영 특검 때 나왔던 120억 플러스 그 이전에 한 20억 정도의 또 비자금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다. 네, 당사자가 직접 밝힌 겁니다. 본인이 대화 도중에 등장했던 그 해당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거라고 지금 이제 해설을 해준 건데, 저는 어느 쪽이어도 그 돈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수하려고 했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도 물론 중요한데, 그 돈을 결국, 그 돈의 주인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게 핵심이죠. 예. 네, 이시영 씨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수하려고 했다라고 김종백 씨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120억 플러스 120억 비자금이었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에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도곡동 땅이었다면 이제 차명소유 문제가 되는 거고, BBK 140억은 대통령 권한으로 그 자기 재산을 찾으려고 공권력을 이용한 거니까 직권남용 부분. 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어느 쪽이든 걸립니다. 특히 도곡동 땅의 경우에는 뭐 어느 쪽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 돈이 다스에 들어갔다가 BBK 들어갔다가 그걸로 주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주가 조작의 혐의까지, 예. 어느 쪽으로든 다 걸린다. 예. 어쨌든 그런데 김종백 씨는 이 녹취의 주인공 김종백 씨는 그 돈은 120억 플러스 120억 비자금을 의미하는 대화 속에 등장하는 거였다. 네, 120억 플러스 20억. 20억. 예. 예. 자, 결국은 이 대목은 뭐 검찰이 밝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치명적으로 작용할 건 동일합니다. 주인이 본인인 정황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종백 씨 본인도 이제 관련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어제 MBC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언론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신이 밝히겠다라는 입장도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비자금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동영 씨가 다스의 한 18년간 이상은 회장의 기사이자 그리고 다스 내부에서도 여러 보직을 맡아서 사실상 내부자인데 이렇게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동영 씨,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리베이트 관련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그걸 뒤집어 쓰라고 요구하자. 예. 그건 못하겠다고 도저히 아무리 내가 오래 근무했어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녹취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하죠. 예. 예, 앞으로의 근거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 사항들을 이제 내부 고발하게 된 거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 140억 관련 언론들이 하도 많이 등장해서 해설 한번 해드렸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지난 25일 밤 검찰 수사관들이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포빌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91년부터 소유하다가 2007년 자신의 재산을 기부해서 만든 청계재단에 넘긴 건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했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팀입니다. 당시에는 빌딩 내 다스 사무실과 청계재단에서 근무하는 다스 직원 책상만 있었고요. 그래서 지하 2층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BH 청와대 블루하우스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라고 적힌 상자가 여러 개 나왔고. 네, 40상자 분량이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서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BBK 관련 보고라든지 뭐 LK 뱅크 관련 문서 같은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PJ 진술조서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PJ는 김백준 전, 씨겠죠. 네. LK 뱅크는 하도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이름 다 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LK 뱅크는 소위 BBK의 이제 지주회사 격이고요. 이 문서들을 다 복원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애초에 재판이 계속 진행됐으니까 재판 때문에 복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관련 문제가 이후에도 불거지면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 논리상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남겨둔 게 아닐까. 그런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돈을 돌려받고 다 소각해버렸어야 하는 건데, 예. 방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혀 이곳을 누가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예. 예, 물론 MBC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은 BBK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거지 그 이상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문서가 왕창 나왔으니까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제. 예. 그리고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설 창고에서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없게 된 장소 자체가.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지 106일 만이다라고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됐군요.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예, 아침에 속보로 떴었는데 제가 속보를 체크를 못해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할 것 같죠. 자. 예. 6시 이후에 나온 뉴스라서. 제가 얘기했는데.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26일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인데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휠체어 타고 나왔는데 4시간 만에 돌아간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이상은 회장, 현 다스 회장도 아프실 예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스 자체도 아프실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스가 어떻게 아픕니까? 다스도 아프실 예정인 것으로. 고위부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비자금 옮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다스 회장님도 다 아프실 예정이고. 예.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도 이미 아프신 상태였죠. 네,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때문에 조사받을 수 없다라면서 철수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아프실 예정일 거예요, 관계자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관리했다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정확히는 한겨레 21 보도인데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겁니다. 레드펜이라는 작전면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사용자 등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 분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이버사 혹은 뭐 국정원 이런 곳에 정부를 비판하는 아이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활동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봐왔던 행태인데 이제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죠.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뭐 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포털 게시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신이 잘 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뭐, SNS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자기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요. 그런 개인들을 뭐, 몇만 명 단위로 이제 아이디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포털의 게시판에 글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글 쓴 것을 향해서 득달까지 달려갑니다. 댓글을 달아요. 다시 방어하는 내용들을 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개인을. 자기가 잘 가는 커뮤니티 글을 써요. 그럼 득달같이 달려가서 댓글을 쓰거나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인이잖아. 저쪽은 부대고. 그죠? 저쪽은 조직이고 이쪽은 개인인데 그 개인이 그걸 대응하느라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하다 보면은 괴롭잖아요. 그렇게 의욕을 혹은 활동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 글만 쓰면 공격을 해서 그 파급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중화시키는 거죠.
네, 해당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명 내외 검색팀에서 하루 24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관리했다라고요. 이건 사이버 사령부에서고 그 조직은 국정원 조직보다 작거든요. 국정원도 이 일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요 인물들은 그 사람들이 글을 쓰든 쓰지 않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려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다가 말아버리면 이게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 그 개인 부대죠. 부대하고 싸우느라고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주고받고. 뭐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람, 쓰는 사람들을 평판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고 파급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해왔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긴급 인터뷰를 준비해서 마지막 뉴스 짧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 통합 의결 전당대회 진행 방식에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요. 안 대표는 이 의장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 16명 등 총 179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말이죠. 처음 이 징계를 하겠다고 나왔을 때부터 뜬금없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다 다른 당 만들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당원권 정지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징계의 유일한 목적은 이상돈 의원의 사회권을 뺏는 거였어요. 전당대회에서. 예. 네, 어쨌거나 명시적인 주 이유는 창당 발기인데 참여라고 하는데요. 이상돈 의원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일한 목적은 이상돈 의장이죠. 의장. 예. 전당대회 의장의 사회권을 뺏는 게 목적이었지 나머지 분들은 다 의미 없는 겁니다. 178명의 명단은.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을 저희가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179명 징계했는데 전당대 의장 이상돈 의원도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네, 전화만 하다가 네. 반갑습니다. 네. 징계를 당하셨어요? 뭐 징계 당해도 뭐 당한 기분도 안 나고요. 뭐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179명 징계는 결국 그 타겟이 전당대 의장인 의원님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당규를 바꿔서 그야말로 새벽 6시부터 뭐 23, 전국 23곳에서 투표를 하고 밤 9시에 뭐 인터넷 뭐 화면 중계를 해가면서 전당대회 한다는 아주 그냥 초현실적인 전당대회를 한 것은 다 어때 보면 그 전당대회 의장이 저이기 때문에 시작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이제 사회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혹시 전당대회를 본인들이 원하는, 통합파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될까봐 어떻게든 사회권을 뺏고 싶은데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예, 이 명분으로 이걸 사용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 외에도 사회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조치를 많이 했죠. 그렇죠.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바뀐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신당을 추진하는 쪽에서 특히 실무진 쪽에서도 이제 어떤 몇몇 후보는 이거 흥분해 가지고서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저지해야 된다는 저지파가 있었어요. 저지파. 또 한쪽에서는 저거 이제 우린 저기랑 이제 안 된다. 끝났다. 창당파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저지라는 것이 우리가 제가 의장이느냐 안 되는 걸 상대방이 뻔히 알기 때문에 온갖 술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창당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저지한다 믿고 있으면은 이제 시간에 쫓긴다. 이렇게 그런. 박 전 대표는 처음에는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박지원 대표는 뭐, 이 정치를 꿰뚫어 본 분 아닙니까? 근데 다만 처음부터는 저지를 한다고 이렇게 해놔야만 저쪽에서 이제 온갖, 무리수를 온갖 뭐 이상한 일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새벽 6시에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처음 그렇게 들어봤는데 새벽 6시. 근데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완전히. 새벽 6시. 네. 새벽 6시에 이전동대에 누가 참석할지 모르겠네. 새벽 6시에 네, 시작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웃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러지만은 당원 당규로 어떤 정하는데 한계 있지 않습니까? 정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의 일반 원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처분 신청된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과연 법원이 뭐 이런 것까지 정당의 자율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뭐 이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할지. 다만 이제 어차피 이제 이 탈당 어차피 이제 창당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 돼 있지만은 법원으로서는 이번에 한번 정당의 자율성에 대해서 유권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원들 자격, 그러니까 소위 모집단을 줄이기 위해서 당원들 자격을 뭐랄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집단을 줄여서 뭐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했다고 얼핏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원들 거진 그 대표 당원으로 등재했던 한 10,000명 이상 되는 것 같다가 다 전화해서 뭐 전화가 안 되면 연락분통 같은 거에서 뭐 배제한다든가 또 심지어